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동관계 법규, 이것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기출문제에서 바로바로 외워서 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교재는 그 직상사 얼렁따기 별표하지 않은 거, 거기에 노동관계법규 칸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제 1차시입니다. 자, 81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사업주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수한 다음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총 직업훈련 받은 사람이 그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냐? 그게 5년 범위 내에서 3배수입니다. 그러니까 5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3배수예요. 밑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와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훈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간이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의 3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5년 범위 내에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2배수를 만들어도 좋고 1배수를 만들어도 좋은데 5년 범위 내에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4번이 되겠습니다. 5년으로 하되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의 3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증명서이면은 경력증명서 이 말이에요. 경력증명서 떼달라는 거. 자, 경력증명서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만이 경력증명서 떼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다. 그러니까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청구해가지고 자기가 이 경력증명서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한다. 그 다음에 사용증명서의 법적 기재사항은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기재해야 한다. 이게 틀린 건데요. 이게 틀린 건데, 자, 봅시다. 자, 이게 요 밑에 적어놨습니다.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그러니까 근무기간이죠.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용자가 그 근로자가 있다 그래서 다른 거 막 적을 수가 없어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83번. 근로자가 2016년 5월 20일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어 있거든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 고용평등법인데 정확한 명칭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가 언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자, 요 밑에 해설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아입니다. 야가 아니고 육아휴직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언제 허용 안 해도 되느냐? 이것이 옛날에는 근속기간이 그 회사 들어와 가지고 근속기간이 최소 1년은 넘어야 된다. 1년 넘어야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6개월만 경과하면 됩니다. 6개월 6개월 근속자가 근속만 하면 되도록 바뀌었어요. 6개월 근속만 하도록. 그래서 옛날에는 1년 근속해야 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6개월 근속만 하면 휴가휴직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용기한 또는 파견 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걸 지금 제가 간단히 적었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보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아휴직, 육아근로시간 단축. 이거는 제 교재를 산 사람한테 메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기존 육아휴직 제도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고 같은 기간에 부부가 쓰고 있으면 남편이 쓰고 있으면 아내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업주가 아무리 허가해줘도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했는데 급여는 1인만 육아휴직 급여는 1인에게만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부부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남편이 쓰고 있으면 아내한테 주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한테도 사업주가 마음이 져서 줬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올해 언제부터 2월 28일부터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2명 모두에게 육아휴직 당연히 지급되고 그러나 1회에 한해서 나누어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1회에 한해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도 할 수 있지만 육아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그거는 언제 얼마 총 2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인데 육아 근로시간 단축도 법에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2년인 이유가 육아휴직을 안 쓰면 그만큼 이 육아 근로시간 단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외울 필요 없이 육아 근로시간 단축은 총 2년의 범위 내에서 단 육아휴직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나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만약 육아휴직을 1년 쓰면 육아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6개월 쓰면 근로시간 단축은 1년 6개월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서 나눠 쓸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은 나눠 쓸 수 있는데 3개월 이상은 돼야 돼요. 그 기간이. 안 그러면 사업주가 일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습니다만도 육아휴직이나 육아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지금 옛날에 1년 미만이라 그랬어요. 이게 6개월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경우는 아내도 남편도 배우자가 쓰고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요. 부부같이.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대체인력 아무리 뽑아오려고 그래도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안 뽑아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을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성격상에요. 업무 성격상에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는 안 된다. 단축 시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에서 35시간입니다. 그렇게 그 하루에 8시간을 몰아서 이틀이나 사흘 근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35시간 쓰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 단축을 할 수 있어요. 15시간까지. 그리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러고 30일 전까지는 단축 신청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기기에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 될 거는 출산휴가 있죠. 부인이 출산을 했을 때 그때 옛날에는 5일인데 지금 10일로 바뀌었어요. 10일로 바뀌었고 90일 이내의 기간 중에서 나누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한 번 이상. 1회 한해서 나누어 쓸 수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2년 이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을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대체 인력을 뽑아도 안 되든가 아니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든가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옛날에는 1년이었는데 지금은 6개월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제도 모두 다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관련 그 육아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출산휴가는 90일 이내에 10일인데 1회 한해 나눠 쓸 수 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자, 83번. 근로자가 2016년 5월 20일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언제냐? 1번 2015년 6월 1일부터 근무한 근로자가 이혼 후 6세 이혼했던 하여튼 이는 계산 안 합니다. 친자인 6세 이하 6세 자녀를 부양한다. 이거는 육아휴직 되죠. 그리고 2015년 6월 1일부터니까 2016년 5월 20일까지니까 이거는 벌써 6개월이 경과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안 주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1번은 처벌을 받는 경우예요. 자, 1번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처벌받아요. 이건 처벌받습니다. 2번은 2015년 3월 1일부터 근무한 남성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됩니다. 입양 자녀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함께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6개월 이상 근무했죠. 이것도 안 주면은 처벌받습니다. 2번도. 그 다음에 2015년 4월 1일부터 근무한 남성 근로자가 이혼 후 초등학교 4학년이고 만 9세. 이건 해당이 안 되죠. 이는 안 줘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2015년 6월 1일 재입사, 그러니까 재입사한 날부터 치야 돼요. 이때부터
6개월 근무하면 됩니다. 6개월 근무했죠 벌써. 6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신청. 이것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4번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그 당시 옛날에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게 그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틀린 답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1번, 2번, 4번이 모두 다 처벌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기본계획이에요. 고용정책기본계획. 이거는 해설을 먼저 봅시다.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시행은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에 나와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한다. 국무회의에 반드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정책기본계획은 보면은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이렇게 기본계획은 보통 다 5년마다입니다.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자료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된다 그랬죠.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된다. 국회의 동의 받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 동의 받는 게 아닙니다. 3번 틀린 거예요. 3번이 틀렸어요. 기본계획에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꼭 이 문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2급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은 상급의 자격을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3년 이상 교육훈련 경력이 있어가지고 향상훈련을 받으면은 2급이 됩니다. 2급이 돼요. 이러면 직업훈련 교사 2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2급 되고 난 다음에 또 3년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으면은 또 향상훈련 받으면 1급이 돼요. 1급. 각각 몇 년? 3년이에요. 3년입니다. 3년. 이 3년의 자격을, 상급의 자격 취득하고 나서 3년, 2급 자격 취득하고 나서 3년 있으면 3년 경력이 있어가지고 향상훈련 받으면 1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의 중등교사 또는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직업훈련 개발훈련교사 직업훈련 개발훈련교사 얘는 상급 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급 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업훈련교사에게는. 왜냐하면 이것은 현장의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훈련을 받으면은 보통 사람은 다 상급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는 바로 2급부터 시작해요. 2급. 이거는 2급부터 시작합니다. 2급. 이거는 2급부터 시작하니까 이거는 2급 자격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도 2급 자격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 기능대학 및 대학 조교사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전문대학, 기능대학을 포함시켰어요. 왜? 이거는 또 실무에 관한 대학이니까.
이거는 학문을 하는 대학이 아니잖아요. 실무 현장에 대한 그 대학이니까 또 대학 조교수를 여기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훈련을 받은 사람. 이것은 또 2급 자격을 주도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밑에 해설을 반드시 읽어봅시다. 자, 해설 한번 봅시다. 자, 직업능력개발교사 상급이 아니고 2급입니다. 2급. 2급 자격기준. 자, 2급 자격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상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훈련 교육 경력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 받은 사람. 굉장히 어렵게 2급 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사 또는 기능장. 이 사람은 3급으로 시작을 안 하고 2급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으면 2급으로 바로 시작이에요. 일반 뭐 기사 자격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 받으면 2급이 아니라 3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술사 또는 기능장은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 조교수와 전문대학 기능대학, 이거는 현장 훈련을 하는 대학이라고 했죠. 이상으로서 2년 동안 교육훈련 경력이 있으면 이거는 2급의 자격을 바로 준다, 이런 얘기예요. 정답은 이 세 개는 특별한 요건입니다. 보통은 상급 자격 취득하고 3년 이상, 그리고 향상훈련. 그 다음에 기술사 기능장 혜택 줍니다. 바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 받으면 바로 2급. 전문대학, 기능대학, 대학 조교수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이 아니고 2년 이상 교육훈련 경력만 있어도 2급으로 바로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86번.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남녀 고용평등법, 이거는 아까 출산 휴가라든가 또 육아시 근로시간 단축, 또 육아 휴가, 이거 다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근로자를 1인 이상만 쓰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남녀 고용평등은 채용 단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거기서 말하는 근로자라 하는 거는 직접 지금 일을 안 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앞으로 채용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또 다 근로자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혼인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되다. 맞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예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면 차별에 해당된다. 사업주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운동 등으로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지금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다. 만약에 어떤 기관에 여자만 다 몰려있다. 그러면 남녀 간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남성에게 좀 더 우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거는 성차별이 아니단 말이죠. 이거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로자란 사업 중에 고용된 자 아니라고 했죠? 앞으로 뽑을 사람도 남녀 고용평등에 해당되니까 고용된 자를 말하며 취업할 의사를 가진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4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이. 여기 있잖아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도 포함되지만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도 포함된다. 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게도 채용 시에 고용평등을 해줘야 되니까. 채용 시 문제가 되니까 채용 시 평등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말한 근로자는 취업할 의사를 가진 근로자도 포함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7번. 직업안정법상 신고하지 아니하고도 무료 직업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밑에 바로 읽어봅시다. 밑에 바로 봐요. 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료 돈 안 받고 직업 소개할 수 있는 거 보세요. 자, 산업인력공단, 여기는 산업인력공단은 여러분 각종 자격시험 치는 것도 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일이지만은 가장 산업인력공단에서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인력 양성하는 거예요. 인력 양성. 인력 양성 해가지고 당연히 직업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업을 소개해야 된다. 그렇게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고용공단도 당연히 직업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 장애인 직업 훈련 해가지고 취업을 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학교의 학교에 학생들 공부시켜가지고 취업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료 직업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이 사람이 당연히 공공직업훈련 했으면은 거기에 졸업자들한테 직업 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무료 직업 소개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반드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활훈련하고 난 다음에 재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재활훈련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다쳤다든가 팔이 다쳤다든가 하면 재활훈련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또 소개시켜줘야 되겠죠. 장애인이긴 하지만 직업을 소개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상 이게 우리나라의 고용평등에 관해서는 고용상 남녀 차별금지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연령차별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거는 고용차별금지법률은 하나는 남녀차별금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연령차별금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용 조건에 연령을 두는 것은 무조건 이거는 법에 어긋난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직업상의 문제 때문에 연령을 두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안 돼요. 이유가 없이 그냥 연령차별을 한다든가 연령을 제한한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연령차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요 밑에 해설을 바로 봐야 됩니다.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직무의 성격 때문에 특정 연령이 불가피하게 요구될 때는 연령차별이 아니다. 두 번째,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 등의 합리적 차별을 겪는 경우. 근속기간 때문에 호봉제도, 우리나라는 호봉제도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근속기간 차이 때문에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에 대해서 차별을 주는 것은 그거는 연령차별이 아니다. 근속기간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연령차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근속기간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는 연령차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연령차별이
아니다. 정년. 그 다음에 이 법에 따라서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특정 연령에 대해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연령 차별이 아니다. 특정 연령에 대해서 지원 조치하는 경우는 연령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88조 보면은 이 법에서 이 근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연령차별 아니죠.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 연령차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근속기한 차이 연령차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와 배치 전보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정하여 특정 연령 집단의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연령 집단의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는 법에 따라서 이거는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9번.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취득일과 상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고용보험법에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또 그 회사를 퇴직하면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돼 가지고 지역가입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고용보험은 완전히 탈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용보험법상에 물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그 회사에 다닐 때 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상실하는 그 날짜를 물은 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봅시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사망한 날에는 그 사망한 날에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사망한 날에. 그것 때문에 고용보험을 드는데. 그래서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중요한 겁니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두 번째, 적용 제외되었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사업에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자, 이거 틀렸습니다. 이게 2번은 왜 틀렸느냐 보세요. 적용 제외되었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사업에 고용된 날이 아니고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을 자격을 취득한다. 이게입니다. 이거. 자,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이미 고용되고 있었어요. 고용되고 있었는데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였어요. 그런데 적용을 받게 되면 그날부터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고용된 날로부터 소급해서 이렇게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2번은 이거는 틀렸어요. 2번은 틀렸습니다.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3번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관계를 취득한다.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해야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보험인데.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적용제외 근로자가 해당되는 때에는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이제부터 적용제 이 근로자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됐단 말이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돼 가지고 공무원에 임용됐단 말이죠. 임용되는 그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공무원은 고용보험을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적용제외 근로자가 됐으니까 피보험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 결론. 사망한 날은 다음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고 적용제외가 된 사람은 적용제외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90번.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뭐 예를 들면 사람인 같은 그런 사업자예요. 그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은 직업정보만 제공해야지 그 사람이 중간에 무슨 알선한다든가 자기가 취업을 추천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해설을 먼저 읽어봅시다.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구직 광고란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구인구직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기재하고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직업정보만 제공해야지 그 사람이 구인구직자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구인구직자의 주소 전화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443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구인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구인자가 누군지 불분명한 경우에 이런 때는 게재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직업정보 제공의 구인구직란에는 구인구직자 및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안 된다 그랬죠? 기재하면 안 된다.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세 번째,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광고문에 취업 상담이나 취업 추천, 취업 지원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맞는 겁니다.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해줘도 안 된다 그랬죠? 구직자의 취업 추천서를 발부해줘도 안 된다 그랬으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1번.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보세요. 광역구직, 밑에 해설을 먼저 보면 광역구직 활동비는 실업급여의 종류다. 자, 다시 그냥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우리는 실업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어요.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가 있고, 자, 구직급여. 우리가 실업자가 되면 이 구직급여를 받는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당장 구직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말은 구직급여의 상위 개념이에요.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촉진수당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걸 기억해 둬야 돼요. 실업급여 안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다. 취업촉진수당이 광역구직활동비라든가 이 안에 이주비. 왜냐하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멀리 이주시켜서 취업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주비. 그 다음에 광역구직활동비. 먼 데 가서도 구직활동할 수 있도록 광역구직활동비. 그 다음에 광역구직활동비. 세 번째,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능력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업능력 개발수당. 이런 것들이 취업촉진수당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 문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 광역구직 활동비 지급. 이거는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건데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가 있고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취업촉진수당 안에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런 게 있다. 이거는 머릿속에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이거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업급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이 틀렸습니다. 고용 안정이나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 뭐 임금 피크제 지원금도 주고 고용 유지 지원금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용 창출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92번 고용정책기본법상 사업주의 대량 고용 변동 신고 시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냐. 자, 요 밑에 해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고용 변동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고용정책기본법상의 대량 고용 변동. 고용이 한꺼번에 인원이 확 줄어가지고 문제가 될 경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고용이 일어나면 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 대상이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일용 근로자는 대량 고용 변동 신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이런 사람은 대량 고용 변동 신고의 대상이 아니에요. 일용 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량 고용 변동 신고는 일용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하는데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그 해당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면은 대량 고용 변동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6개월이다. 6개월. 우리 머릿속에 6개월을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된다. 자, 보세요. 수습 사용된 사람보다 3개월 이내의 사람. 3개월 이내의 사람. 포함되는 사람 좀 몰랐어요. 포함 안 되죠. 6개월이 안 되니까. 자기의 사용 또는 기책 사유로 이정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발로 나가겠다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대량 고용 변동 해당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공허한 사람.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개월을 초과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당의 기한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대량 고용 변동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의 목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목적 읽어봅시다. 밑에. 자, 밑에 해설을 보죠.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을 개발 촉진 지원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로 하는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여 근로자의 고용 촉진, 고용 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 중심 사회의 구현 및 사회 경제의 발전에 임하지 않음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 능력 개발 촉진 지원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고용 안정,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성 도모. 결국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이것을 만든 목적은 기업의 생산성도 도모하고 근로자의 고용 촉진 지위 향상도 도모하고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촉진 지원한다. 이런 걸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능력 중심 사회,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든다. 능력 중심. 능력 중심 근로자를 능력 중심 근로자로 사회로 만든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1번입니다. 그 다음 94번 근로계약의 일부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면 해당되는 근로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되는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그게 미달한 부분의 근로계약만 무효다.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하고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5번 갈로 안에 알맞는 말을 넣어라. 이것도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헌법에서 국가는 근로의 의무와 근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근로의 의무. 자,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 자,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사회주의 원리에 따라 정한다 이라면 강제 근로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근로의 의무는 있지만 일 안 하는 사람을 뭐 벌을 준다든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근로의 의무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와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정한다.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이 근로의 의무지만은 자기가 나 그 일 안 맞습니다. 내가 3D 업종 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정한다. 자, 그 다음에 96번 노동기본법에 관하여 헌법에 명시된 내용. 노동기본법은 헌법에 뭐가 명시되어 있는가 하면 자, 이게 아예 이대로 외워둬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을 가진다. 우리나라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를 위하여?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아닙니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을 가진다. 자주적 이 말이 중요해요. 자주적.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을 가진다.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방위 산업체 종사자는 국방 문제 때문에 파업하면 안 됩니다. 전쟁이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체 행동권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다 인정이에요. 단체 행동권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익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거는 여기 해설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에는 철도, 전기, 가스, 수도 사업에 해당되면 단체 행동권이 철도 파업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공익사업은 철도 파업과 똑같이 이거는 단체 행동권에 제한 사유가 없다. 자,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파견 근로자의 대상. 파견 근로자를 받을 수 없는 의무가 있습니다.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해설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건설공사장에는 파견 근로자 못 받습니다. 건설공사자. 여러분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 근로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운송법이라든가 뭐 철도공사법, 농수산유통 이런 데 따라서 그 하역 업무를 하는 사람. 자, 우리 농수산유통, 철도, 항만운송의 하역 업무하는 사람은 파견 대상 아닙니다. 그럼 선언법에 따른 선언 파견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파견 대상이 아니에요. 그 밖에 파견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인정하는 이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올라갑시다. 자,
주유원 업무, 이거 파견 가능하죠. 그 다음에 행정, 경영, 재정 전문가요. 이 전문가 업무 당연히 파견 가능합니다. 음식 조리 당연히 파견 가능하죠. 선언법, 선언 업무 안 된다. 유해한 업무, 위험한 업무 안 된다. 건설업 안 된다. 항만 운송, 하역하는 사람 안 된다. 이런 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상 남녀 차별 금지에 고령자와 준고령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설 먼저 봅시다. 고용상 남녀 차별 금지에 고령자는 55세, 준고령자는 50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60세 이상은 벌써 정년퇴직하고 없으니까 고령자가 55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준고령자가 50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준고령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고령자는 50세에서 55세 미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그 사업장 내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으로 위촉해가지고 사업장 내에서 남녀 고용평등과 또는 여러 가지 성희롱 이런 걸 방지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자의 남녀 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중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1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에는 사업장의 차별,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거 상담 조언한다. 맞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하고 할 때 이때 참여한다. 홍보 계몽 활동도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100번 남녀 고용평등법상 근로기준부장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부당해고를 당하면은 여러분 노동부 가면 안 됩니다. 어디 가는가 하면 노동위원회를 찾아가야 돼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를 한 거는 노동위원회 소관이에요. 자, 그럼 보면은 여기에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명령을 하든가 기각 명령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하면은 그 말이 맞다 하면은 구제 명령. 이 사람은 다시 복귀시켜라. 구한다 말이에요. 구하는 명령을 하든 다시 복귀시키는 명령을 하든지 기각 아니야.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이 기각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불복하는 사용자도 있을 것이고 근로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제 명령서나 기각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면 재심 신청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명령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그대로 효력은 유지되는 거예요. 재심만 하는 거지. 그래서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내려집니다. 내려지면은 근로자와 사용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단달로부터 15일 이내, 아까 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이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구제명령의 효력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이 했다 그래가지고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4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문제를 보면서 바로바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